안녕하십니까. 월간 더모토의 나경남 편집장입니다. 지금 혹시 일부를 다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지난 한 달 동안의 단신 뉴스들 그리고 해외 소식들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이었고요. 이제부터 본편은 좀 더 집중력 있는 콘텐츠들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모토샵 모토브로 게러지 앤 카페입니다. 제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 청주예요. 청주시에서 가장 유명한 라이더 카페라고 알려져 있는 모토브로 게러지 앤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있다가 갔다 왔었고,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 약간 2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금방 다녀올 수 있었는데 건물도 정말 멋지고 내부도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 영상 콘텐츠를 보신 구독자분께서 그때 무슨 제품이었지? 그쵸. 리투아니아의 판도모토 제품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콘텐츠를 보시고 영국의 이제 녹스 제품도 그와 비슷한 컨셉을 갖고 있는 제품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 제품이 어떠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실제로 녹스 제품을 만나봤던 거는 글러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쪽에 가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들여다보러 갔었고요.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구경도 하고 그래서 영상도 찍어서 올렸고 했습니다. 네. 공간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특히나 이 청남대하고 여기가 그 무슨 역이라고 그랬죠? 이쪽에서 그 고갯길들이 계속 연결돼서 지나가는 그 길목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도 들었습니다. 저도 원래 청주 증평 이쪽에서도 또 오래 산 경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혀 우리 동네 같은 그런 기분이었고요. 멋진 공간이 있어서 청주 근교의 라이더분들은 많이 오실 수밖에 없겠다,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토 임프레션, 이번에는 스즈키 DRG4SM과 로얄 엔필드의 게릴라 450을 함께 시승을 했습니다. 이 두 모델이 서로 안 어울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조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DRG4SM을 가지고 인도를 가본 것도 이 컨텐츠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모델은 어떻게 보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많죠.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400cc급의 순행식 단기통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 될 수 있겠고, 각 브랜드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차대하다라는 부분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릴라 450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모토 이슈에 조건희 기자가 직접 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이 모델을 구매하던 그 시점에 DRG4를 또 우리 조건희 기자님께서 경험을 해보시고 마지막까지도 고민을 좀 하셨다고 하더군요. DRG로 가야 되나, 게릴라 사던 거 사야 되나, 살려고 했던 거 그냥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마지막까지 했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이 두 모델을 타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재미입니다. 재미. 제가 그래서 제목도 서로 다른 매력의 단기통 펀머신이라고 잡았는데요. 분명히 달라요. 같은 선상에서 묶이거나 같은 선상에서 대결 구도를 가질 만한 모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가격적인 면에서 사실상 2배 가격이고 2배 가격이 넘는다고도 할 수 있고, 엔필드의 게릴라 450이 절반 가격, 이쪽은 그의 2배. 그러니까 사실 한 대 묶이기가 어려운, 사실 서로를 놔두고 2대를 놔두고 고민하실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델을 선택하실 분과 이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같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되게 재미있게 생각을 하고 타봤습니다. DRG4SM의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DRG4 시리즈가 런칭하는 시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스즈키 내에서도 DR 시리즈들의 마지막 최상위 버전이 DRZ를 사용한다, DRG다, 그래서 DRG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인 즉슨
DRG4SM과 DRG4S는 스즈키 내에서 GSX R1000R 그리고 하야부사 같은 모델들이 갖는 플래그십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최상의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스즈키가 자신들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걸고 만든 차다. 스즈키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는 차다. 그것의 끝판왕급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SM 모델이기 때문에 온로드에서의 감각이 매우 뛰어납니다. 엄청 가볍고, 물론 이 녀석보다 가벼운 차량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감각이 정말 짱짱합니다. 단단하고 짱짱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신이 난다? 신을 막 낼 수 있다. 신이 난다가 흥이 난다, 재밌다 가 아니라 내가 신이 난다 하고선 신이 나는 것을 발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엔진이 어마어마한 출력을 내거나 동급 최대급의 출력을 내거나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기어도 요즘에는 거의 보기 힘든 5단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6단으로 올랐을 때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라던가 안정적인 크루징이라던가 이런 것은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을 좁혀놨기 때문에 라이더가 굉장히 신나게 재미나게 이렇게 타보고 싶다 저렇게 타보고 싶다 여기서 이렇게 돌고선 이렇게 나가면서 스포츠를 이렇게 갖고 싶다 이런 식의 그 즐거움의 영역을 최대치로 늘려놓은 그런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식으로 타도 다 받아줬습니다. 저는 사실은 일반적인 그 슈퍼모타드라고 하는 차량들은 예전에도 오프로드 바이크를 타듯이 린 아웃 자세로 모터사이클과 함께 똑같이 기우는 게 린 위드, 그 상태에서 몸이 더 안쪽으로 깊게 빠지는 게 린 인이라고 한다면 린 아웃은 그 반대 방향이죠. 바이크는 최대한 눕히지만 라이더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안 기우게 되는 그런 자세인데, 이렇게 타도 재밌지만 그 최초의 슈퍼모타드는 다 그렇게 탔어요. 근데 슈퍼모타드의 트렌드들도 계속해서 변했고, 그러면서 슈퍼모타드가 사실은 온로드 타이어들 똑같이 사용하고 한다면 슈퍼바이크 내지는 스포츠 모터사이클을 타듯이 린인이 안 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탔을 때 더 빠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도 타보고 저렇게도 타보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저렇게 나오고, 린인으로 들어갔다가 린아웃으로 나오고, 린아웃으로 들어갔다가 린인으로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온로드 주법들을 다 해볼 수가 있었어요. 당연히 편안하게 린 위드로도 탈 수 있죠. 굉장히 즐거웠다. 시트고가 조금 높은 점이 그 문턱이 높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서스펜션의 움직임 가격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트고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다. 뭐 이런 지점들이 온로드에 대해서의 감각이었고요. 자,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이 흙길로 들어갔을 때의 내용입니다. 저 사실은 그 오프로드 잘 타는 사람 아닙니다. 잘 못 타요. 초보자에 가깝고요. 근데 흙길로 이 완전히 맨들맨들한 온로드 100% 타이어를 가지고 흙길을 들어가는 게 사실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약간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별로면 어떡하지? 잘 못 달리겠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들어갔던 게 사실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온로드, 그러니까 물론 DRG S에 비하면 차고가 조금 더 낮고요. 서스펜션의 트래블 간격보다도 휠 사이즈 때문에, 프론트 휠이 17인치, 리어도 그렇기 때문에 휠 사이즈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도 그 오프로드 주파성에 대한 부분을 크게 기대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오프로드라고 하는 게 아주 심한, 정말로 험로 이런 데가 아니고 정말로 임도라고 얘기하는 임시로 만들어진 도로, 혹은 스풀림의 도로라고 본다면, 이런 길들은 사실은 자동차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든 길이기 때문에 잘 다져져 있기도 하고 흙이 좀 미끄러지는 정도로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 오프로드를 즐기기 위해서 장거리를 온로드를 타고 달려야 하는 입장에서 DRG4S와 SM을 고민하실 때 온로드의 비중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제 생각엔 DRG4 SM이 S 이상으로 활용도가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타이어가 너무 온로드 타입의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를 세미 오프로드 내지는 블럭 패턴이 살짝 가미되어 있는 그런 패턴의 타이어로 교환을 한다면 훨씬 더 다재다능하게 다방면으로 즐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지간한 듀얼 퍼포즈 모터사이클만큼 잘 달리는 것 같았어요. 물론 타이어를 바꾼다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자, 게릴라 450의 경우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게릴라 450은 사실은 많은 출시 당시에 본사에서도, 로얄 엔필드 본사에서는 이 모델을 본격적인 로드스터 모델이다, 온로드 지향성이 높은 모델로서 소개를 했고, 그냥 네이키드 모터사이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모델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 녀석은 장르적으로 스크램블러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느끼는 바는 다 그렇습니다. 어반 스크램블러 같은 느낌이다. 이들이 온로드 중심의 로드스터를 지향한다는 얘기를 더 강하게 받아들여 준다면 이것은 온로드 중심의 어반 스크램블러에 가깝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달려보면 어디서든지 다 잘 달릴 수 있는 모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테스트에서 DRG4 SM과 게릴라 450을 비교를 하면 무게 차이가 상당히 느껴져요. 그리고 DRG4 SM을 타다가 게릴라 450을 타면 게릴라는 확실히 온로드 모터사이클, 일반적인 수준의 온로드 모터사이클에 더 가깝다라는 것도 느낍니다. 어떤 점에서냐면 서스펜션의 움직임의 한계점에서 그랬습니다. 스로틀을 감았을 때 출력이라던가 최고 속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DRG4 SM보다 게릴라 450이 더 낫기도 해요.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두 대를 가지고 함께 달려보니까 이거는 너무 괜찮은 거죠. 둘 다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DRG4 SM의 경우에는 이 가볍고 경쾌함, 마구 신을 부릴 수 있는, 신을 막 낼 수 있는 그 감각이 좋았고, 그렇게 막 신나갖고 달려나가는 DRG4 SM을 게릴라 450이 함께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거의 비슷한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온로드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게릴라 450은 온로드에서의 추종성이 굉장히 좋고요. 어떻게 타도 즐겁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게릴라가 유럽 시장 내에서도 유럽 시장 거의 대부분의 시장에서 유럽의 메이저 시장 전체에서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로얄 엔필드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는 최고 인기 모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저는 처음에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최초에는 히말라얀 450이 더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350 모델들, 그리고 650 트윈 모델들이 로얄 엔필드의 대표 모델이었고 그들이 이끌고 나갔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게릴라 450이 대세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만한 모델이 없거니와 굉장히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약간 걸릴 뿐이지 받아들이고 난 이유가 정말 다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은 실제로 저도 확인해보고 엄청 놀랐어요. 판매고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도 그런 의미로 만들었지만 로얄 엔필드라는 브랜드의 미래를 이끌고 나가는 가장 선두에 있는 모델이 게릴라 450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프로드로 들어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스팔트 정글에 굉장히 강한 모델인데 진짜 정글에서의 게릴라는 이거 아주 매력 넘칩니다. 사실은 이 두 모델, DRG4 SM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게릴라가 무게가 더 많이 나가고 그리고 타이어의 두께 같은 것이 훨씬 더 두텁기 때문에 약간 육중함이 확실히 느껴져요. 이거 육중한 녀석이네 라는 느낌인데 그게 또 매력입니다. 힘으로 누르고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무게로 짓누르고 앞에 있는 것들을 무게로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기계화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게릴라 450의 경우에는 되게 육중한 그 트럭? 육중한 트럭에 가깝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 게릴라 450 대비 DRG4 SM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가벼운 과거의 그 윌리스 집 같은 조립식 경자동차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무게감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느낌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흙길에서 무게감을 가지고선 뚫고 지나간다라는 그 느낌. DRG4 SM을 탈 때는 이게 온로드 타이어이기도 했고, 흙길을 이렇게 하고선 사삭 하고 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또 되게 재밌기는 했는데, 근데 게릴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뚫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이 모델이 왜 지금 세계 시장에서도 인기가 있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현재의 그 게릴라의 인기는 조금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거 더 히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팔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오셔야 되고, 더 공격적으로 판매에 나서 주신다면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옵션 품목들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배합을 하면 게릴라 450은 훨씬 더 매력적인 모델로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2배의 가격 차이 나는 모델하고 같이 달릴 수 있다니까요. 물론 완성도와 그 패키지성의 결정성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서 압도적인 것은 당연히 DRG4 SM입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녀석보다, 게릴라보다 DRG4 SM이 2배가 가격이 비싸. 2배 이상의 값어치를 하냐? 맞습니다. 2배 이상의 값어치를 합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이번에 타보고 더 많이 느꼈어요. 이건 정말 확신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게릴라가 섭섭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요.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벌써 한참 이야기를 해버렸죠? 이제는 좀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혼다 CB1000F 미디어 런칭 현장을 방문해서 그 미디어 런칭 현장에 대한 기사를 또 준비해 봤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어떤 얘기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콘텐츠로 준비해 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CB1000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일반 자동차 매체나 일간지 매체에서도 꽤 많이 방문해서 확인을 하셨고, 출시 이전에 CB1000F를 타보시고 어땠는지, 본인의 감각으로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셔서 되게 좋은 참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CB1000F가 런칭이 됐으니까 무엇을 했겠습니까? CB1000F를 타봤겠지요. 제가 이걸 타보고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궁극의 4기통 CB가 바로 혼다 CB1000F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CB1000F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려보자면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CB750F 1979년도 1980년대에 8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CB750F 모델을 계승하는 모델로 디자인적인 부분이 계승이 됐고, 그리고 그 의미를 계승하는 모델입니다. CB라고 하는 모델 전체를 역사를 놓고 보면 훨씬 더 옛날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다기통, 직렬 4기통 엔진의 CB 시리즈의 첫 단계는 CB750-4죠. 이 모델이 등장함으로써 모터사이클 세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시작점을 연 게 CB750-4였고, 그 다음에 이 일제 4기통 네이키드 모터사이클들, 이 당시에는 이게 네이키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만 이게 다 자체가 슈퍼바이크였으니까 이들이 세계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고 난 뒤에
승기를 꼽고 우리가 왕입니다 라고 하던 시기가 1979년, 80년 요 초반대입니다. 80년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90년대에 와서 그때 10년 전 과거에 일본 브랜드들의 영광을 되새기면서 만들어졌던 것이 90년대의 네이키드 모터사이클이었고, 그때 그것이 붐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앞선 세대에서의 빛나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뭐 CB 프로젝트 빅1 같은 CB 시리즈의 정점 CB1300 모델 같은 것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CB1100 EX, RS 이런 모델들 막 나왔었잖아요. 그 계보의 마지막에 서 있는 게 현재의 CB1000F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결국엔 궁극의 직렬 4기통 CB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와, 최대한 짧게 설명했는데 그래도 길죠? 제가 시승하는 시점이 이게 원래는 런칭이 있고 난 바로 다음날 미디어 대상의 그 공동 시승회가 준비가 됐었는데 폭우, 비 예보 때문에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핫한 신모델을 제가 9월호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비가 내렸지만 시승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먼 곳으로 나가서 시승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지나 아니면 일상적인 활용성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깊게 탐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 그 매력 자체를 또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외곽으로 나가서 좀 더 시원시원하게 재미있게 달려보는 것도 나중에 추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시내에서 제 나이대 40대 이상의 그 중년층, 중장년층이 과거의 이 네이키드 모터사이클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접근하셔도 아주 좋은 모델일 것 같고요. 혹은 그런 예스러운 멋, 그리고 레트로가 갖고 있는 그 당당함,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신규 라이더들도 충분히 잘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모델 같았습니다. 실제로 엔진은 굉장히 다루기 편하고, 그러면서도 혼다답지 않게, 혼다는 보통 그런 걸 잘 안 했는데 그 엔진 소리라던가 그 흡기 영역에서의 그런 감각들을 굉장히 내추럴하게 과거의 느낌을 이렇게 현대적인 모터사이클을 만들면서 과거의 느낌을 낼 수 있게끔 가공을 해놓은 부분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즐겁게 잘 탔고요. 이 시승기가 부족할 수 있겠지만 한번 관심 갖고 또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2000F에 대한 시승기 관련해서는 제가 또 이미 영상으로도 뭐 몇 번 만들어서 수차례 한 3번 정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거 보셔도 또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모토 히스토리. 결국엔 이게 12000F가 만들어낸 여파이기는 합니다. 재패니즈 레트로 모터사이클, 레트로 네이키드의 역사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목은 과거에서 영감을 얻어 미래로 라고 잡아놨는데, 이게 제가 좀 전에도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것이 CB750F 그리고 CB1000F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이 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처음 말씀드렸던 CB750-4가 등장한 이래로 일제 모터사이클 브랜드들이 대배기량 세계에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세계 시장을 먹겠다고 막 들어왔죠. 그러면서 정립됐던 개념이 있습니다. 유니버셜 재패니즈 모터사이클이라고 해서 UJM 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일제 4대 브랜드는 어떻게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나에 대한 배경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것이 없이는 80년대의 영광, 그 빛나는 챔피언의 자리를 일제 4대 브랜드가 가져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60년대에 그 CB750-4가 등장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던 대배기량 모터사이클들은 영국제 브랜드였는데, 그런 것들을 일제 4대 브랜드가 완전히 다
종결을 시켰어요. 다 사망 선고를 내려줬죠. 그 이후에 그들이 다 사망하고 난 것과 다름없는 시기가 80년대가 딱 넘어오는 시점에 이미 세상은 끝이 났다. 이들의 세상은 끝이 난 상태가 됐고 일제 모델들이 그 시장을 완전히 석권을 했어요. 그때 나왔던 모델들이 현재의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일제 4대 브랜드의 레트로 스타일 네이키드 모터사이클들이 다 이때를 오마주하고 이때를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만들어진 모델들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짚어보고 싶었어요. 왜 이런 모델들이 지금 나오는가? 왜 이런 모델들이 우리들한테 끌리는가? 하는 부분들을 짚어보는 의미로 만들어진 그 히스토리 페이지입니다. 이 기사도 정말 재밌게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어 놓은 기사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토 아이템이고요. 이번에 아이템 소개를 이 뒤쪽 페이지에 쫙 몰아놨어요. 첫 번째는 뷰르트의 실리콘 윤활제입니다. 뷰르트의 실리콘 윤활제, 저도 사실은 그 모터사이클을 나름 오래 타고 관련되어 있는 용품들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다라고 사실은 진짜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실리콘 윤활제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 윤활제 사용을 해보니까 플라스틱류들 그리고 고무류들, 합성 고무류들 이런 부분들에 적용을 했을 때 효과가 너무 즉각적이고 너무 탁월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드리는 페이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몸담고 있는 더모토를 만들고 있는 모 회사 바이킹넷은 뷰르트의 공식 파트너입니다. 온라인 판매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공식 채널이라고 할 수 있죠. 공식적인 판매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바이킹넷으로 문의를 주시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회사 제품 소개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이 실리콘 윤활제를 모터사이클에도 적용을 해보고 심지어는 모터사이클보단 자동차가 적용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또 오늘 촬영을 낮에 땀 뻘뻘 흘리면서 촬영을 해봤는데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관리랑 모터사이클까지 같이 관리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대용량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아니라 모터사이클 한 대를 위해서 사용을 해보겠다고 한다면 소형 용제 150ml의 작은 캔을 선택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영상 또 준비해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최근에 그 모터사이클 거치용 휴대폰 거치대로 엄청 화제가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GR 마운트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GR 마운트의 신제품 무선 충전이 가능한 크로스바 미러 마운트 프로 N 케이스를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정말로 저 이거 사용하면서 장착하고 사용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정말 가감없이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모터사이클에 이 휴대폰을 장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장착을 하기 위해서 달아도 받고 사용도 해봤는데 물론 있으면 너무 편하죠. 근데 저한테는 잘 안 맞더라고요.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불편한 점은 일단은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폴드여서 얘는 거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큰 애가 막 그렇게 달려있는 게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그 모터사이클용 휴대폰 마운트들을 어떤 것들을 경험해 봤는지 그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 같은 것들을 이 컨텐츠에다가 다 담았습니다. 근데 이 GR 마운트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전부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끝판왕급 마운트다 라고 하는 것에 저는 이견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무선 충전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
진동 흡수하는 메커니즘도 완전히 기존에 있었던 저가형 제품들에서의 그 댐핑 역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 그리고 만듦새 자체가 정말로 가공도가 좋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눈여겨봤던 제품이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는 이 녀석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높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몇만원 선, 10만원 선 미만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마운트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녀석은 가격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런데 저가형 제품이 아니라 레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들의 제품들이 있잖아요, 시장에. 그들을 다 비교를 했을 때 이 옵션들을 다 갖춘, 이를테면 무선 충전 기능까지 갖추고 있고 마운트의 그 종류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시켰을 때 비용은 사실은 이 녀석이 제일 싸더라고요. 되게 의외인데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로 끝판왕급 제품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마운트 제품들이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었다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이템입니다. 이번 아이템은 판도모토의 쉘 UH03AA 입니다. 자, 이 제품은 이너로 입을 수 있는 이너 프로텍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메쉬 재킷 같은 것은 아닌데 굉장히 그 일반 천 소재처럼 느껴지는, 그냥 정말로 그래서 이너 프로텍터로 입는 그런 프로텍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얇고 너무 가벼워요. 이를테면 막 그 이너 프로텍터들 보면 되게 두껍고 큰 게 있고 막 메쉬 천으로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변태망사 막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겨울용 속옷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덥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소재가 이게 무슨 소재였더라? 내마모성을 엄청나게 높여놓은 발리스텍스라고 하는 원단을 사용을 합니다. 이 녀석이 그래서 겉보기엔 정말로 얇은 면 티셔츠 내지는 속옷 같은데 AA 등급의 그 CE 등급을 확보를 합니다. 이게 내마모성을 놓고 봤을 때 트리플 A가 시속 120km에서의 전도를 했을 때에도 버텨내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 AA 등급이라면 시속 70km 내외에서의 전도 상황일 때를 버텨내는 정도의 인장 강도가 있는 것을 등급을 부여를 합니다. 시속 70km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땐 그 부지불식간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아니라 내가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코너를 돌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라면 거의 대부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싶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깊은 코너를 들어갈 때 최고속을 80km, 100km 이상으로 들어가기도 사실 쉽지 않고요. 속도를 줄였다가 탈출을 빠르게 하시는 게 더 좋으니까요. 그런 일반적인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이 녀석은 라이더를 지켜줄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프로텍터들의 경우에는 지금 독일의 SAS 텍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등급이 아주 높은 등급의 제품들은 아니에요. 어깨하고 팔꿈치에 적용되어 있는 게 기본이고요. 척추의 경우에는 그 별도로 옵션으로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프로텍션을 위해서 선택을 하시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CE 등급을 확실하게 획득한 척추 보호대, 그러니까 보호대 내지는 프로텍터라고 얘기를 하려면 인증 등급이 없이는 프로텍터가 아닙니다. 봤는데 뭐가 들어있어. 근데 인증 등급이 있고 없고로 그건 버리셔야 된다 라고까지 말씀드립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사실 그 부분을 포함을 안 시켰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그 제품, 그 척추보호대 제품 가격만도 꽤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거는 또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백 프로텍터는 교환해서 내가 사용하던 걸 꺼내서 넣고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피도 크고요. 그걸 여러 개를 갖고 있으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별도 옵션으로 제공한다라는 점,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게 해놨다는 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제품들은 겉옷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라이딩 기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도모토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녹스 제품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런 제품들이 최근에 많이 소개되고 관심을 받고 있는데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더가 보호 성능을 원하면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라이딩 기어가 아닌 일상복의 스타일도 살리고 싶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목적이라면 이 판도모토의 모토쉘 UH03 제품도 아주 좋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유, 빨리빨리 해야지. 자, 이것도 소개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자, 이번 아이템은 레온 프로텍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라이딩 기어의 프로텍션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CE 등급은 필수적입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서는 이 CE 등급이 없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들의 조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인데요. 유럽 내에서는 CE의 인증 등급이 없이 라이딩 기어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라이딩 진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려면 CE 인증들을 다 획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마모성이 꼭 필수고요. 그 다음 프로텍션들도 다 인증을 확보한 제품들을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폼을 두꺼운 걸 얼마나 걸 넣냐 이런 걸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온의 프로텍터는요, 영국에서 레온 랩스라고 하는 곳에서 개발된 브랜드이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NTB 모토에서 취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제품들, 제가 사실은 이 프로텍터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처음 업계에 들어왔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분야였고, 당연히 이 CE 인증에 대한 부분들, 인증을 획득한 것이 프로텍터다,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이 가장 강조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인증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 보호대 프로텍터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과거의 프로텍터들이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언제까지나 그 등급을 유지하는 그런 제품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최근에 또 알았어요. 이를테면 오래전에 구매했던 우레탄 폼으로 되어 있는 프로텍터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흔히 말하는 가수분해, 정말로 바스라지더라고요. 혹은 너무 딱딱해져서 이게 평소에 부드럽다가 충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딱딱하게 딱 변하면서, 물성이 변하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졌는데, 애초에 이미 입고 벗을 때부터 너무 딱딱해져 있는 상태들을 경험해 본 바가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체온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살짝 따뜻해지면 말랑말랑해지고는 했는데, 겨울철 같은 때에는 이런 게 굉장히 치명적인 사고, 그러니까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터사이클 라이딩 기어 브랜드들, 그리고 프로텍터 브랜드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을 해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랑말랑했다가 충격을 받을 때 단단해지면서 충격을 흡수해내는 그런 제품이 시장을 꽤나 많이 장악했죠. 그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 프로텍터들은 단순히 충격을 이렇게 받았을 때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격을 흘리는 역할까지도 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컬럼 형태, 육각형의 컬럼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딪혔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텍터가 있는 방향으로 그대로 90도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증은 그렇게 받는단 말이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어떠냐? 미끄러지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때릴 때 순간에는 90도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도 이게 내가 쭉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옆부분으로 충격이 가게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레온 프로텍터의 경우에는 이 육각형, 이 컬럼 형태가 유지가 돼서 이게 부딪히는 순간에 옆으로 흐르는 방향대로 꺾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분산 흡수를 하죠.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놓은 제품들을 제가 몇 개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그냥 삽입용으로 별도의 프로텍터를 판매하는 것 중에서는 이 레온 프로텍터의 제품이 가격적인 경쟁력과 적용 가능성, 그리고 통기성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따로 NTV 모토를 방문을 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제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국내에 소개하고 있는 NTV 모토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이 레온 프로텍터는 다 레벨 2 버전으로만 들어왔어요. 그 NTV 모토에서 만들고 있는 이너 프로텍터, 그 헙슬로우 제품이죠. 그쪽에도 이 제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레벨 2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충격 흡수 능력을 갖고 있고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두께와 무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점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일상생활 용도에서도 사용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레벨 1이 적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레벨 1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바람이 있는데요. 물론 보호 성능이 높은 게 훨씬 더 중요하기는 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레온 프로텍터는 레벨 2에 달하는 수준의 프로텍터인데 반해서는 상당히 무게가 가볍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구입했던 카도야 재킷에도 이 프로텍터를 적용을 해봤어요. 물론 원래 가볍던, 정말 하늘하늘했던 모토저지들의 무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다가 프로텍터가 들어가면 묵직해지는 게 사실이지만, 저는 그것을 넣고 레온 프로텍터를 적용한 뒤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움직임도 굉장히 편안하고 통기성을 해치지도 않고 프로텍션이 완벽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말씀을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토 아이템 56 디자인의 쿼터 메쉬 파카라는 메쉬 재킷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거는 정말로 제가 매장에서 입어보고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야겠다라고서 가져온 제품이에요. 별건 아닙니다만 정말로 깔끔하면서 멋스럽고, 뭔가 이거는 확실히 고급지다. 심지어는 제가 느꼈을 땐,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입었을 때 태가 좀 나는데, 나 좀 멋있는 것 같은데, 나는 스스로 좀 뽕이 좀 가해지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일종의 형태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제가 얼마간에 라이딩 기어 소개시켜 드렸을 때 형태가 딱 각이 잡혀 있지 않은 제품들을 보고 너무 헐랭헐랭해 보이고 너무 보기 안 좋다, 후줄근해 보인다 라고 평가를 내리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제품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56 디자인의 이 쿼터 메쉬 파카처럼 각이 잘 잡혀있는 제품들은 또 각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멋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선택하실 만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쿼터 메쉬라고 하는 것은 이 상단부, 그러니까 이 전체를 4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컬러를 다르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쿼터 메쉬 파카라고 이름이 붙은 거고요. 이 비슷한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원 컬러로 되어 있는 제품도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일본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사이즈 한계도 극복하기 위해서 2X 라지 사이즈까지 이렇게 공급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착용을 했을 때는 이게 X 라지 사이즈였을 거예요. 2X까지 가면 생각보다 좀 크더라고요. 저 같은 덩치도 그렇게 좀 받아주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후드도 달려있고, 근데 그 후드가 펄럭거리지 않게 다 고정해주는 그런 디테일이라던가,
분리도 가능하고 뭐 이런 부분들 아주 잘 만들어진 제품이었고, 이 56 디자인에 대한 브랜드, 56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모터사이클 레이서 모토GP에서 활약했던 시냐 나카노 시냐 선수가 본인이 생각할 때 모터사이클, 일본 내에서의 모터사이클들이 너무 일상 친화적이지 않다, 이 문화가 좀 더 일상 친화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56, 56이라는 숫자는 시냐 나카노 시냐 선수의 레이스 넘버였고요. 그가 갖고 있던 넘버를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 제품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디자인도 아주 좋다, 이런 부분들을 소개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채널에서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이 제품에 대한 소개를 확인하셨을 텐데, 카도야의 라팔 메쉬 파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아주 가볍게 만들어진 경량의 파카형 후드도 달려있는 메쉬 재킷입니다. 저는 이 녀석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서 이거 사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해버린 제품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면, 이 제품을 DRG4SM과 게릴라 450의 시승 때도 착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페이지에 나온 그림은 그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때 이미 제가 프로텍터를 레온 프로텍터를 삽입을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괜찮았어요. 딱 좋은 조합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레벨 1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조금 더 가볍게 즐기고 싶은 그런 제품이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사실 이 제품도 여러분들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제 영상 목록에서 이 제품들의 리뷰가 있으니까 또 그거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품으로 소개해드린 제품도 카도야의 제품이죠. 카도야의 9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PLSW XC 가죽 재킷입니다. 야, 이게 한여름에 가죽 재킷이라니 그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입었을 때 이렇게 만족스러운 게 언제 또 있었는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왜 그동안에 이런 가죽 재킷을 사지 않았던가, 아깝다, 미리 샀었으면 더 좋았을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만족하고 입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12000F 시승할 때도 입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사선 형태로 되어 있는 라이더 재킷인데, 너무 심하게 과거의 라이더 재킷 스타일도 아니고 약간 세미 라이더 재킷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가죽의 품질도 매우 훌륭하고 펀칭이 아주 미세하지만 잘 갖춰져 있어서 통기성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아까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코미네이의 메쉬 베스트를, 3D 메쉬 베스트를 병용하신다면 정말로 한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가죽 재킷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적용을 해봤으니까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다 왔어. 자, 모토 롱텀 슈퍼커브 2018 어른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슈퍼커브 2018년형 모델을 구매해서 아직까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페이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거쳤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탔기 때문에 여기저기 데미지도 좀 있고, 엔진의 내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실 의심할 적은 아니지만, 이미 다 한번 피스톤도 교환하고 모든 것을 싹 다 손을 봤습니다. 오히려 제가 베이스 차량으로 예전에 샀던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투여할 수 있는 비용은 사실은 새 슈퍼커브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근데
만족도는 새로운 신형 슈퍼커브를 샀을 때보다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훨씬 더 리스폰스도 좋아졌고 성능 면에서 저는 오히려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거든요. 이런 방식의 그 커스터마이징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베이스 모델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어떻게 무슨 짓을 해도 돼 같은 것이 확보가 되어서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슈퍼커브에 관련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또 고쳐낸 부분들, 제가 그 머플러 이쪽에 커버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거 수리를 했던 부분이 소개가 되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관심이 있어서 너무 궁금하고 가보고 싶어서 가봤던, 사실은 취재 목적이 아닌 취재로 다녀왔던 GSX컵 이전 2026년도 스즈키 GSX컵 이전도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으로도 꾸며봤는데요. GSX컵 여러분 빨리 참여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재밌는 레이스가, 이렇게 쉽게 진입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재밌는 레이스가 몇 개 있죠. 스즈키뿐만 아니라 혼다에서 하고 있는 미니모토 레이스 같은 것들도 그렇고 슈퍼컵 레이스도 그런데 GSX R125 GSX컵의 경우에는 사실상 풀사이즈의 모터사이클로 풀사이즈의 서킷에서 펼쳐지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 집중력이 또 남다릅니다. 너무 즐거웠고 이번에 저와 함께 포디엄을 쟁취한 우리 강현수 3등 하신 강현수 선수 축하드립니다. 물론 다른 참가자들 모두 축하드리고 너무 잘 타셔서 저도 엄청 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3전이 곧 있거든요. 8월 말일에 그 태백 서킷에서 똑같이 GSX컵 3전이 열릴 겁니다. 저 그때 또 가볼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태백 서킷 방문하셔서 레이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다니까요. 이 125cc로 할 수 있는 이 치열한 경기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달 컨텐츠는 여기까지고 추가적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부분들이 또 남아 있기는 하죠. 비르트의 광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비르트의 실리콘 윤활제 광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비르트 실리콘 윤활제에 대한 설명도 제가 이미 제품 소개로 아이템으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비르트의 실리콘 윤활제는 생각보다 사용할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넓고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심지어는 그 필요 용도에 따라서 사용 용처에 따라서 사이즈를 달리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500ml짜리 대용량을 선택하신다면 자동차와 모터사이클까지 함께 관리를 하신다면 대용량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고, 모터사이클 한 대만을 위해서 선택하신다고 하면 150ml짜리 소용량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르트의 광고가 또 있습니다. 비르트의 광고, 이번 광고는 침투성 물그리스 HHS 2000입니다. 요거는 고압 하중에 적합한 범용의 윤활제고요. 이런 윤활제, 이 녀석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리콘 윤활제는 고무, 합성 고무, 그리고 플라스틱들에 적용시킬 수 있는 윤활제입니다. 이 녀석은 이쪽 플라스틱 계열들, 화학 섬유 화학 쪽의 제품들에 적용이 되는 것들이고, 그 침투성 물그리스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 금속 제품들에 적용하는 그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게 남지 않고 제형이 남지 않고 싹 스며드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뭐 스프로켓이라던가 슬라이딩 레일 뭐 이런 것들, 여기 광고에 소개된 것들은 그런 건데 모터사이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스텝의 연결 부위라던가 각종 침투해서 이게 안으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그 그리스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정용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속으로 삐걱거리는 부분들에서 이게 또
그 WD 같은 유명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마모를 사실은 조금 해서 마모성이 살짝 들어가서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게 있다고 하면 침투성 물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침투가 돼도 유지력은 버티고 그 윤활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제품 제가 또 이 부분은 침투성 물그리스도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톡이라는 페이지를 갖추고 있고, 이게 편집 마감 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마감 후기 안 적고 싶기는 한데 이것도 다 일이니까요. 이번 아이들톡의 제목은 호프라고 적었습니다. 전 아직 이 호프라고 해서 유명한 이 영화를 아직 안 봤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흥행에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나왔는데 너무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호불호가 당연히 갈릴 수 있죠.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극도로 혐오할 필요까지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절주절 늘어나 봤고요. 비가 많이 내리는 7월이었고 워낙에 또 강하게 쏟아붓기도 하고 갑자기 멈추기도 하고 국지성으로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파란 하늘들이 비칠 때라던가 비가 내린 뒤에 석양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마음이 되게 평화로워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상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제 머리 헤어스타일과 이 수염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너무 미워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최대한 맞춰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른 사람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요. 저 제 맘대로 하고 살았고 우리 부모님도 제 뜻을 꺾지 못했는데 왜 제 뜻을 꺾으려고 하십니까? 제발 좀 예쁘게 좀 봐주십시오. 아유,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자, 길었던 그 더모토 8호로에 대한 리뷰 소개는 여기까지면 끝일 것 같습니다. 9월호도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9월호 콘텐츠도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9월호 콘텐츠에 대한 또 이렇게 브리핑도 드릴 수 있는 시간, 그때도 늦지 않게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